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5월 27일 영국의 해변 도시 본머스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데이비드 키프라는 사람인데 자기 윗집에 살고 있는 이웃 48살 택시 운전사 윌리엄에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은 열흘 전부터 시작됩니다. 데이비드가 2층 집 빌라 1층에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천장이 검붉게 물들더니 어느새 뚝뚝 액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는 위층 배관이 누수가 됐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얼른 올라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문이 열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집 집주인의 28살 된 아들 네이선이 나왔습니다. 이거 누수가 된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레드와인을 쏟았는데요. 그건가 봐요.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가능한가요? 와인이 며칠에 걸쳐 아래층까지 떨어지는 건 좀...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윗집에 올라가요. 이번에는 집 화장실 천장에서 검붉은 녹물까지 흘러나왔고요. 또 막 악취와 함께 파리떼가 들끓었기 때문인데요. 띵동 띵동 벨을 눌렀죠. 근데 반응이 없습니다. 아들도 집에 없나? 그런데 이때 집 앞에 놓여진 쓰레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개에 달하는 푸른 병들이 막 나뒹굴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병에서 강한 표백제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데이비드는 순간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이후 경찰은 먼저 집주인과 또 그의 아들 네이선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네이선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주 태연한 목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제가요, 와인을 좀 많이 쏟았거든요. 물 청소를 했는데 누수가 됐나 봅니다. 녹물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집에는 별 문제 없는데. 제가 지금 밖에 있거든요. 이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니까 경찰은 사소한 문제겠거니 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일이 지난 6월 17일. 예상치 못한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글렌이라는 여성이에요. 자기 남자친구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존재는 바로 윌리엄이었죠. 글렌이 말하길 사실 한 달 전부터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윌리엄이 좀 노골적으로 만남과 전화를 피하는 듯 했어요. 물론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각자 바쁜 일 있으면 길게는 한 달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렌도 그러려니 했죠. 근데 이상하게 윌리엄이 전화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나 친구를 간병 중이야. 좀 바쁘네.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바빠. 아들과 이야기 중이라 나중에 연락할게. 온갖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런 반응에 글렌은 불안해졌습니다. 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 건데 그도 그럴 게 윌리엄의 친구들도 지난 한 달간 문자는 주고받는데 직접 그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화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가 증발한 느낌이었죠. 이 신고가 들어온 당일 경찰은 즉각 윌리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 복도를 걸어가는데요. 거기서부터 불길한 분위기가 감돌아요. 파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게다가 막 코를 찌르는 악취도 진동하고요. 왜 아랫집 데이비드도 파리 때문에 신고를 했었잖아요. 그때가 20일 전인데 지금껏 파리와 악취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윌리엄의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응답은 없었습니다. 주변 진술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아랫집 데이비드에게 찾아갔죠. 그런데요. 마침 데이비드가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그 천장에서 흐르던 붉은빛 액체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코를 대보니까 희미한 표백제 냄새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경찰이 아랫집을 살펴봤는데 더 이상 천장에서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화장실 벽면에는 위층에서 흘러내린 녹물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수돗물을 틀었는데 갈색빛의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데이빗은 집이 오래돼서 그런가 녹물인 줄 알았다라고 하지만 베테랑 형사는 즉시 수상함을 감지합니다. 그러더니 이거 시신 혈액이 섞여 나온 것 같은데? 잠시 후 감식반 요원이 달려왔고요.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화장실 벽면, 수돗물,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진 액체에서 모두 혈액 양성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DNA 분석을 해본 결과 모두 윌리엄의 것이었습니다. 이 혈액의 양으로 봤을 때 윌리엄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요. 경찰은 다시 데이비드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윌리엄을 언제 봤는지 물었죠. 그는 한 달 전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날이 5월 16일쯤일 거예요. 그날 위층에서 말다툼을 심하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 윌리엄과 그 집 아들 목소리였는데 막 고성과 욕설이 오가더라고요. 그 소리는 점점 격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윌리엄이 소리쳤죠. 911 please.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듯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끝으로 윌리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요. 이후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데이비드는 이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남의 집 일인데 내가 가보는 게 맞나 아닌가 좀 고민을 하다가 위층으로 올라갔죠. 문을 두드리자 네이선이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시끄러웠죠? 아버지랑 좀 다투느라. 지금 다 해결됐어요. 그날 이후로도 데이비드는 네이선을 몇 차례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잘 계시냐 물었지만 잘 지낸다는 대답을 돌아왔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경찰의 머릿속에 문득 의문이 스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증언과 혈흔이 발견된 시점으로 봤을 때 5월 16일 그날 밤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윌리엄은 6월 초까지 지인들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자는 예상 가능하시죠? 경찰은 즉각 네이선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가장 먼저 윌리엄과 네이선의 핸드폰 기록을 확인해요.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내역이 쭉 나오더라고요. 여기선 또 이상한 점이 없는 듯 하죠? 근데 이 두 기록을 번갈아 보던 경찰이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위치 추적 결과 5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두 사람의 핸드폰이 늘 같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동시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백합니다. 한편으로 경찰은 CCTV를 통해서 5월 16일 이후 네이선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날 밤 이 아들 네이선이 작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근처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표백제를 구매했고 다음 날인 5월 17일 날에는 ATM기에서 아버지 계좌에 있던 현금 1,400만 원을 몽땅 빼가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8시간을 달려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이동했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54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스위트룸을 빌려서 맘껏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5월 20일 네이선은 어머니가 거주하는 더들리로 이동합니다. 남은 돈의 일부를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드렸고요.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는 듯이 그 지역에서 열리는 비건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적만 두고 봤을 땐 그가 정말 아버지를 살해했을까?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태연하고 또 평안해 보입니다. 사이코패스일까요? 현재 경찰 입장에서는 살인에 대한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에요. CCTV 상으로는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 윌리엄이 체중이 160kg에 달하는 거구입니다. 근데 네이선이 집을 나올 때 이런 시신이 들어갈 만한 가방이나 짐을 든 적이 전혀 없어요. 어라? 그렇다면 시신은 아직 집 안에 있나? 그래서 복도에 그렇게 악취가 나고 파리떼가 들끓었나? 경찰은 곧장 윌리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막 구역질이 날 만큼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리고 이 냄새는 침실 쪽에서 강하게 풍겨왔죠. 방문을 열었더니 벽과 카페, 침대에 다량의 혈흔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현장을 치우려는 시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펫에는 표백제로 청소한 흔적이 보였죠. 근데 집안을 다 뒤져도 그 어디에서도 윌리엄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숨겨둘 만한 장롱, 웬만한 서랍 다 열어봤죠. 근데 냄새는 너무 나는데 시신이 없어요. 그러던 중 한 형사가 이 집에 있는 어떤 가구에서 왠지 모를 수상함을 감지합니다. 그 정체가 뭐였냐면 침실에 있던 TV 및 TV장이었어요. 자, 처음에는 이 TV 높이가 좀 비정상적으로 높게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TV 받침대가 4개의 플라스틱 상자가 쌓여진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수상할 정도로 테이프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요. 잠시 후 상자를 열어본 경찰이 경악합니다. 윌리엄의 시신이 토막이 나서 이 3개의 상자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흉기로 쓰인 칼과 톱, 작은 쇠톱도 함께 들어있고요. 와, 여기다가 이걸 숨겨놨구나.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근데 토막난 시신 중에 머리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유기했나? 경찰이 구석구석 집안을 뒤졌죠. 그리고 이내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서류 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 윌리엄의 머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발견 당시엔 부패도가 너무 심해서 육안으로는 이게 윌리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추후 치과 기록과 DNA 검사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한 거고요. 부검 결과 그는 칼에 찔려 살해당한 뒤 톱으로 신체가 절단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이 즉각 체포영장 발부했어요. 당시 네이선은 더들리에 있는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찾아가가지고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혐의를 통보했거든요. 그러자 네이선이 아주 황당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자기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른다는 투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사라진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있었대요. 이 모습이 경찰한텐 그저 가소롭기만 하죠. 이미 당신 집에서 토막난 사체 다 발견했고 사건 전후로 들락날락한 거 너밖에 없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자 네이선이 그제서야 태도를 바꿉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네이선이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합니다. 이후 그는 어머니 엘레인의 손에 길러졌는데 성장하는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삶이었다고 해요. 그의 엄마는 매춘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은 자기 집에 드나드는 그 낯선 남자들을 마주해야 했고 또 어머니가 손님에게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종 이 손님들 중엔 네이선에게 성희롱을 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비웃음과 신음소리는 네이선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마주하게 된 네이선이 그간의 일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분노한 윌리엄이 즉각 소송을 걸었고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게 돼요. 그렇게 아버지와 살게 된 거죠. 네이선이 이제는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집니다.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집에 수많은 남자들을 데려왔는데 이들 역시 네이선에게 검은 손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네이선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들끓었고 결국 그를 살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진술. 범행 당시의 상황은 네이선 스스로도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말다툼이 있었고 잠시 분노로 이성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 시신을 토막내서 집 안에 숨겼다고 말합니다. 네이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전 그걸 몰랐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실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살인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를 완전히 비난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도 이런 불우한 과거를 참작해서 구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을 담당했던 존 게이틀리 형사는 어딘가 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이선을 생각해보면 범행 후에 지나치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토막 살인을 저질렀고 나서 친구들하고 여행 간 건 당연했고, 얘가 이때 자기가 해야 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그게 임대료 지불해야 돼, 청소용품 구매해 놓자, 아빠 여친한테 문자해 놓자,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돈까지 훔쳐서 친구들과 호화롭게 파티. 이게 살인을 저지르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아들의 모습이 맞을까요? 게다가 엄마한테 용돈까지 준 건 뭐죠? 아니, 어린 시절 엄마한테 그런 학대를 받아서 막 증오가 많았다면서요. 근데 엄마한테 용돈 주고 또 엄마한테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이선은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또 아버지 친구들에게까지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기억하세요? 앞서 윌리엄한테는 여자친구 글렌이 있었잖아요. 글렌한테 의견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말도 안 된대요. 아니, 무슨 남자들하고 성적 파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윌리엄은 누구보다 자기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네이선 쪽의 친구들도 이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들 부자가 평소에도 자주 돈 문제로 다퉜다는 걸 암암리에 알고 있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경찰의 의심이 시작됐고 얼마 후 죽은 윌리엄의 컴퓨터에서 아들에게 작성한 차용증이 발견됩니다. 2011년 아들이 아버지한테 6,500만 원 정도를 빌렸더라고요. 매달 40만 원씩 갚겠다는 차용증이었죠. 그래서 은행 계좌를 봤더니 네이선이 그때 이래로 돈을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윌리엄은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도 그 재정적인 부담을 자기가 떠안고 있었던 거죠. 사건 당일 아랫집에 있던 데이비드가 들은 대화도 중요합니다. 윌리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평생 네 뒷바라지해야 되냐? 게다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네이선의 온라인 기록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살인, 시신, 토막내기. 바로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나중에 보니까요. 이 네이선이란 애가 예전부터 토막살인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이런 질문을 남겼더라고요. 좀 저렴하게 시신을 해체하고 처리하는 방법 없나요? 완전 미친 거죠. 이렇게 모든 증거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네이선은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막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던 그 불쌍한 표정이 싹 사라지더니 돈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살아있는 척 그냥 계속 연기하면서 아버지 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다고 말하죠. 그럼 왜 토막을 냈냐? 라는 질문에는 아주 지겹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냥 그 상자 안에 넣어놓으면 깔끔하잖아요. 이 말에 경찰은 또다시 경악했습니다. 2014년 12월 재판이 시작됩니다. 배심원단은 그의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다 라는 데 동의했고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해요. 그리고 이어서 재판부는 30년간 가석방 없는 총신형을 선고했죠. 이 사건이요, 언론을 통해서 인간 TV 받침대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본머스 지역 자체가 이제 큰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 경악할 만한 타이틀에 다들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살해당하고 토막난 채 TV 받침대로 전락한 윌리엄의 마지막. 주민들이 깊은 슬픔과 애도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네이선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미국 노스햄프턴의 한 가정집에서는 남성이 굉장히 초조한 모습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사람 아닌데? 막 이래요. 막 중얼거리다가 결국 그는 참다 못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었죠. 그건 911, 경찰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벌써 4시간째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경찰의 반응은 다소 시큰둥했어요. 아니, 아내분이 외출한 지 지금 고작 4시간이잖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일 때문에 연락 못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남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제 아내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요. 우선 이 남편과 아내 제시카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내 결혼 전에 약 8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또 거의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를 이어왔고요. 그러다가 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죠. 같이 기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마침내 이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정말 화목한 과정을 이룬 겁니다. 두 사람은 동거 때도 그랬지만 결혼 후에도 별다른 갈등은 없었습니다. 각자 직업이 있고 또 동등하게 경제적인 면을 책임져 왔고요. 새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다들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 제시카가 지금 어디로 간 거냐고요. 일단 실종 당일 그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는 부부의 셋째 아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막내가 거기 다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죠. 엄마는 매일 셋째 데리고 함께 출근하고 또 퇴근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녀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직장입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출근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 점심때쯤 제시카가 갑자기 동료에게 내가 좀 볼 일이 있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라진 거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어린 아들이 떡하니 직장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여기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엄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수상함을 느낀 동료가 남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뭐 아내가 만날 만한 사람들 다 전화를 걸어보지만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사라진 지 4시간. 그게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건 분명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이 신고를 했던 겁니다. 경찰 또한 이 상황을 다 듣고는 이거 심각한데 싶었어요. 그래서 즉각 어린이집 인근을 수색하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제시카가 도대체 어딜 갔냐, 이거 누굴 만났냐 이런 걸 탐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본 실종 직전 제시카의 행적을 좀 알아보면 우선 사건 당일인 1월 21일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인 아침 8시 반에 제시카가 셋째 아들 데리고 어린이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다가 낮 12시 20분 바로 이때 제시카가 내가 팩스를 좀 사용해야 돼. 근처에 있는 우리 부모님 집에 다녀올게. 라면서 자기 차를 몰고 외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아내의 실종 소식에 남편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것도 일단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장모님 다니엘. 근데 하필 이 시기에 장모님은 플로리다로 여행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집을 방문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음으로 전화한 사람은 장인어른인 그레고리였습니다. 아버님, 제시카 거기 갔나요? 그 시각 그레고리는 차에 문제가 생겨서 자동차 정비소에 있었대요. 딸의 행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즉, 이 말은 제시카가 근처에 있는 친정집에 갔다고 했지만 그 시간대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혹시 그녀가 자발적인 가출? 전 이걸 언급하는 것조차 좀 무의미하다고 봐요. 가정과 직장에 다 만족을 했고 또 아이들한테 끔찍한 엄마였는데 또 애는 지금 자기 직장에 둔 상태로 이게 무슨 가출이에요. 불화도 금전적인 문제도 인간관계에 다 문제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딜 간 거냐고요. 경찰은 수색을 이어갔고 동시에 애타던 가족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자체적으로 실종 전단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정말 작은 도시에서 사라진 가정주부. 그러다 실종 3일차에 접어든 11월 24일
경찰은 제시카의 핸드폰 사용 기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통신이 끊긴 장소를 밝혀냅니다. 가까웠어요. 이 직장 어린이집에서 고작 1km 정도 떨어진 인근 건물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서둘러 그 주차장으로 가봤더니 제시카가 평소 타고 다녔던 차량이 눈에 딱 띕니다. 내부를 열어봤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일단 차 문이 잠겨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탁 열려요. 그리고 안에는 그녀가 맨날 들고 다녔던 가방, 지갑, 또 휴대폰까지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그럼요. 제시카의 실종이 적어도 금품을 노린 강도는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그대로 있으니까요. 즉각 경찰은 주변 상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모조리 회수해서 분석을 했고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담긴 영상 하나를 확보합니다. 낮 1시 20분, 주차장으로 제시카의 차량이 천천히 진입합니다. 이후 차에서 누군가 내렸고 사각지대로 빠르게 사라져버려요. 하필 이 영상의 화질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서 내린 인물이 누군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인물이 제시카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영상에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구가 실제 제시카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 당사자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경찰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로 향합니다. 사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망에 오르긴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보통 실종 수사에서는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는 게 기본 방향이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도 별다른 특이점이 나오지 않았고 또 그날의 알리바이도 확실합니다. 내연녀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의심의 화살을 놓지 않았던 건 그 CCTV 속 인물의 신장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편은 아니 지금 나도 피해자다. 어떻게 나를 의심하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때쯤 해서 또 다른 CCTV 영상이 추가로 발견돼요. 그리고 이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이번 CCTV는 주유소에서 찍혔습니다. 제시카의 차가 발견된 주차장과 가까운 곳에 있던 주유소 카메라였어요. 12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오기 전이죠. 근데 그 앞을 슉 지나가는 제시카 차가 찍힌 거예요. 지나가는 차요. 그런데 이 방향은 분명 부모님 집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4분 후에 1시 10분에 이 같은 카메라에 제시카 차량이 한 번 더 포착돼요. 이번엔 슉 반대편 도로로 지나가고 있었고요. 여러분, 이걸 정리해보자면 12시 56분 제시카는 부모님 집으로 갔고 14분 후인 1시 10분 그녀의 차량은 부모님 집 쪽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10분이 지난 1시 20분 그 주차장에 차가 정차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제시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카는 분명 부모님 집을 방문했어요. 둘째, 그날 부모님 집에서 나온 제시카의 차량에서는 그녀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타 있었던 겁니다. 즉, 그녀가 친정을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요? 정말 그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게 맞을까요? 여기서 경찰은 어머니 다니엘과 아버지 그레고리를 다시 불러서 신문합니다. 행적을 중심으로 여러 질문을 펼쳤죠. 근데 여기서 맨 처음 진술한 알리바이와 일치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시카의 아버지 그레고리 그라프였죠. 그는 분명 내가 그날 차 정비소에 있느라고 딸이 집에 온 걸 몰랐다 라고 했었잖아요. 게다가 자기는 딸이 팩스를 쓰러 집에 온다는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제시카의 직장 동료 말은 다릅니다. 분명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곧 집에 들릴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말을 한 거죠.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먼저 그 그레고리가 방문했다는 자동차 정비소를 찾아가요. 네, 예상대로 방문 기록이 없습니다. 어라? 그러고 보니까 이 남성이 190cm 거구의 체구입니다. 이건 CCTV 속 인물과도 흡사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추정을 하면 아버지가 왜요? 경찰은 고심 끝에 그를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제시카가 실종된 지 5일이 지난 11월 26일,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부모님 친정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가 용의자인지 모르고 있던 그레고리를 중심으로 여러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나는요, 그날 딸하고 연락을 나눈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애초에 우리 집 팩스기는 고장난걸요? 어차피 집에 와도 사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술을 하는 순간 수색하던 다른 경찰이 말해요. 저기요, 팩스기에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시카가 그날 방문을 해서 쓴 그 흔적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더해 수색을 더 해보니까 집안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친정집 지하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샌들 한 켤레. 여기에 또 붉은 자국이 물들어 있는 화양갈색 제품이더라고요. 이거 이 아버지 그레고리가 평소 신고 다니던 신발이에요. 근데 이게 지하실에 버려져 있었고 또 무슨 붉은 자국이 나 있어요. 바로 검사해 봤더니 그건 제시카의 혈흔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이 증거들 앞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 차마 듣기 힘든 그날의 전말을 자백합니다. 사건 당일 오후 1시, 제시카가 부모님 집, 이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엄마가 플로리다로 여행 간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아버지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방문하겠다 알린 후였죠. 그런데 그녀가 도착했을 그 시각에 아버지 그레고리는 오랜만에 집에 아내도 없겠다 해서 맘 놓고 성인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성적으로 흥분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벌컥 예상보다 딸이 빨리 도착한 겁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제시카, 이 딸이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황급히 영상을 껐죠. 근데 순간 그레고리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뒤틀린 성적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제시카는 팩스기 쓰러 왔으니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레고리는 그런 딸의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뒤통수에 총을 겨눕니다. 탕! 한 발의 총성과 함께 딸 제시카는 쓰러지고 말아요. 이후에 그레고리가 저지른 만행은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제시카의 시신을 자신의 침실로 끌고 가서 눕혔어요. 그리고 나서 우선 집 밖에 주차돼 있는 제시카의 차를 인근 주차장으로 옮깁니다. 그녀가 이 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죠.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와서 보니까 아까 그 총 때문에 피가 현장에 막 튀어 있잖아요. 그걸 다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딸의 시신이 눕혀져 있는 침실로 향했죠. 그는 방 한켠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죽은 딸의 시신을 상대로 성욕을 채우는 만행을 저질러요. 시신을 유린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인데 그 상대가 자신의 딸이었고 심지어 이걸 촬영까지 했다는 게 정말 저는 들으면서도 믿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 사건은 제가 2024년에 다룬 해외 사건 중에 정말 가장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 믿기 힘든 전말은요, 그레고리의 노트북을 통해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촬영해둔 영상 노트북에 다 옮겨뒀더라고요. 그러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서둘러 지웠죠. 근데 경찰이 그 노트북 압수해서 포렌식을 해보면서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그럼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딸의 시신은 어디 있는 걸까요? 경찰은 그레고리의 자백을 듣고 이 집의 뒤편 헛간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치되어 있던 딸 제시카의 시신을 찾아냈죠. 오늘 스토리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요? 라고 분통 터져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레고리는요, 어머니 다니엘이 재혼을 한 뒤 두 번째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시카와는 의붓지간의 부녀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무려 20년이나 넘었습니다. 그간은 정말 친아버지라고 믿고 친딸로 살았던 거예요.
특히나 제시카는요. 그 아버지를 양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보통 미국은 양아버지로 생각하면 그냥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레고리 뭐 이렇게. 근데 정말 친아빠라고 생각하고 파파, 파더 이렇게 부르면서 의지해 왔대요. 실제로도 겉으로 봤을 때 이들은 뭐 아무런 갈등 없이 너무 화목했고요. 그걸 엄마 다니엘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혈연이 아니라도 부모 자식으로 산 게 20년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레고리의 범행이 다 드러나고 이걸 알게 된 엄마 다니엘은 정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망연자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대요. 듣는 우리도 충격인데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 후 이 파렴치한 그레고리 재판이 시작됩니다. 무슨 변명을 하나 좀 들어볼까요? 자기가 그날 약물을 복용했고 거기에 술까지 취해 있었다라면서 심신미약을 내세웁니다. 근데 검사 측은 이걸 강하게 반박했어요. 약과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딸의 차를 운전해서 다른 데로 옮겨두고 또 멀쩡히 주차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다 증거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설명이 되지 않았고요. 게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증거 다 인멸하고 거기에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이거 심신미약을 인정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검사는 오히려 그날 그레고리가 제시카의 전화를 받은 그 순간 아빠 저 팩스를 좀 써야 돼서 집에 갈게요. 그 순간 집에 아무도 없고 나는 성적으로 흥분했고 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죄라는 그런 주장이죠. 결국 이 사건은 이 재판은 계획이냐 우발이냐 이거 엄청난 형량 차이를 만들어내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2015년 11월 그레고리는 마침내 1급 살인 그리고 시신을 유린한 혐의까지 인정됩니다.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죠. 참고로 미국은 주마다 판결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주에서는 사형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의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게 되겠죠. 근데 이런 놈은 종신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그렇게 판결이 마무리된 후에 더욱더 아픈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다니엘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몇 주 전에 남편 그레고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이미 틀어졌던 거예요. 다니엘이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레고리가 그건 안 된다면서 결국 무산이 됐고요. 만약 이때 이혼이 성사되었다면 딸이 그렇게 죽게 되는 비극은 막았을지 모른다. 엄마는 또다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끝내 벌을 받게 되지만 남겨진 어머니의 죄책감 그리고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사건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20년간 쌓아온 부녀의 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큰 의문이 들었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성욕 때문에 20년간 알아온 딸을 죽인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정말 그 세월 동안 아무도 그런 그레고리의 모습을 알지 못했던 걸까요? 일부에서는 그레고리가 법정에서 보여준 나 심신미약이었다 라는 이 뻔뻔한 모습에 저 사람은 여태껏 자기가 괴물인 걸 잘 숨기고 살아온 게 아니냐라고 분석합니다. 아버지의 탈을 쓴 괴물이요. 오늘 정말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소름 돋는 사건이었습니다. 저 정말 대본 읽으면서도 와 이런 말만 연속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젊은 나이에 어린 세 아이들을 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제시카 파젯. 아버지를 아버지라 믿었던 그녀가 이제는 이 더러운 세상을 잊고 평온하게 잠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